지난번까지는 그 우리 혈액 검사에 대해서 했었는데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영양제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또 주변에서 아프다고 하면은 권유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거 먹어봐라, 어떤 사람은 저거 먹어봐라, 또 그렇게 추천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가 워낙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 또 광고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먹을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은지 어떤 걸 먹는 게 좋은지 아주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광고적인 부분들은 좀 배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말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환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런데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서 좀 뭐 정답이 없는 거긴 하지만 같이 한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일반적으로 벌과 관련된 영양제가 프로폴리스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거고 로얄 젤리도 있고 화분도 있고 마누카 꿀도 암 환자분들 보시면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 사실 마누카 꿀은 환자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게 아마 호주에서 보내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데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하는데 제가 몰라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일단 프로폴리스는 우리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염증 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 저도 프로폴리스는 먹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생기는 편이라서 이 프로폴리스는 효과적인 부분은 이미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드셔보실 만한 그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암 환자분들 보면은 구내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기도 감염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편도가 붓거나 뭐 이런 감기 증상이 내가 잘 든다거나 아니면 항암 이후에 자꾸 구내염이 쉽게 생겨서 고생을 오래 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프로폴리스는 한번 써볼 만한 그런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구강 건강. 구강 건강 이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작용 중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서 구강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뭐 이런 캡슐형으로 된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목구멍 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약도 있는데 어떤 형태든 내가 복용하기 편한 형태의 프로폴리스를 내가 구내염이 쉽게 발생이 된다거나 그럴 때 한번 써봄직한데 논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 프로폴리스가 우리 뭐 항암 이후 생기는 구내염에 얼마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데 논문에 따라서는 좀 회의적인 논문도 되게 많아요. 큰 효과 없더라. 그래서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내염에 뭐 얼음을 입에 물고 있으면 좀 낫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분석한 논문을 찾아봤더니 거의 효과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 뒤에도 뭐 마누카 꿀이든 뭐 로얄 젤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품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런 벌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 벌들이 채취할 수 있는 꽃이나 이런 애들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산이나 이런 애들을 왜 우리가 높게 치는 이유는 다양한 꽃에서 추출을 얘네들이 많이 꿀을 따오고 하면서 더 많은 좋은 물질들이 많이 함유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벌을 양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나 천연 약초나 이런 애들이 많은 지역에서 채취한
그런 꿀이나 프로폴리스나 로얄 젤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부분, 그 주변에 어떤 이 꽃나무들이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품질이 결정이 나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가 자연적인 이런 다양한 야생초들이 많이 있고, 그 우리 TV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적으로 양봉을 하긴 하지만 꽃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설탕물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꿀의 생산량이 너무 적으니까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뭐 제가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튼 좀 이런 뭐 저기 스위스 뭐 그러니까 우리 알프스 쪽처럼 청정 지역에서 다양한 야생초가 있는 뭐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애들이 더 상품으로 취급받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네, 호주에서 친구가 스프레이용 받아줬거든요. 네, 그거보다 우리나라 강원도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데가 있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 데가 있는 프로폴리스가 훨씬 진하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진짜로 설탕물 안 먹이고 제대로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이제 프로폴리스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발품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산품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질을 고를 수 있는 게, 그래서 호주 쪽이 프로폴리스를 예전부터 많이 생산해 왔고 이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공산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퀄리티의 품질을 한다면 그래도 호주가 실패 확률이 적은 거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A, B, C, D, F로 해가지고 등급을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A는 확실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 B는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 C는 불명확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있는 과학적 근거, D는 좀 거의 뭐 효과가 대부분 없는 것 같다. F는 확실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게 있는데, 프로폴리스는 등급 C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내염이나 감기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질균 감염이나 뭐 단순 포진 바이러스, 류마티스성 질환,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궤양 질환 등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폴리스는 논문들을 찾아보면 효과가 없다는 아니고 이건 확실히 효과 있다, 그런 것보다 좀 약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데서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이론의 여지, 서로 얘네들이 갑론을박이 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써볼 만한 그런 영양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의 뭐 시작은 이 프랑스 의사에서 시작이 되는데, 꿀벌의 몸에 박테리아가 없는 것을 연구하고, 왜 꿀벌의 몸에는 박테리아가 없는지, 바로 이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천연 항생 물질이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이런 거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봤을 때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 플라보노이드 등 세포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고, 테르페닌이라고 하는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 하지만 항암적인 작용보다 대부분 이 플라보노이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 세포 재생 물질과 그 다음에 이런 항염증 작용,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효능으로 항염, 항산화, 면역 증강 등의 효과가 있고, 항염 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데, 플라보노이드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식물성, 우리 먹는 야채에도 플라보노이드는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에게 채식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가 내 몸에서 있는 돌연변이 세포라든지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채식 유지 식단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플라보노이드를 복용하기 위해서, 내 몸에 축적하기 위해서 채식을 위주로 하려면 사실 야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100% 내 몸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손실되는 부분도 많고 소화효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성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양제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영양제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얄 젤리도 은근히 많이 추천을 받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얄 젤리는 아시겠지만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애벌레 애들을 먹일 수 있는, 특히나 여왕벌을 이 성장시키는 중요한 먹이가 되는 게 바로 로얄 젤리가 되는 거고, 로얄 젤리를 우리가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등급 C, 뭐 당뇨적 궤양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을 혈증했을 수 있고, 남성 불임이나 갱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에너지 소모성 질환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고령으로 체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로얄 젤리를 써볼 수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게 이제 다 끝났는데도 너무 체력 회복이 안 돼서 사람이 맥을 못 춘다, 그렇다고 하면은 로얄 젤리 같은 것도 한번 써볼 수는 있지만, 로얄 젤리가 암 치료에 영향, 쉽게 말하면 효과를 더 상승을 시킨다든지 뭐 항암제의 부작용을 명확하게 줄인다, 그런 연구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치료, 대학병원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너무 체력적인 저하가 있을 때 한번 사용해 볼 만한 영양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와 로얄 젤리 중에 어느 걸 더 추천하냐면 저는 프로폴리스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는 왕유라고 해서 일벌이 유충을 기르는 시간에만 타선에서 마치 저처럼 분비되는 물질들로, 이게 바로 여왕벌을 기르기 위해서 저장해 놓고, 이 여왕벌들이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약 12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수명도 일벌의 약 20배나 장수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로얄 젤리를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장수의 뭐 비결처럼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단백색의 다망색의 버터 상태로 된 액체로 특이한 향기가 있고, 공기에 접촉하면 유해 성분이 변화되어 효능이 저하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로얄 젤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좋고요. 성분으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수분, 뭐 특별한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뭐 비타민도 들어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고단백, 이런 시기처럼 내 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어서 피로, 권태, 쇠약, 빈혈, 체질 개선, 갱년기 장애, 성기능 부전, 피부 미용, 노화 등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영양제가 됩니다. 이 화분은 이게 우리가 암 환자분들 영양제가 유행이 있어요. 유행. 화분이 한 3년 전 이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화분은 뭐냐면 꽃가루예요. 꽃가루. 우리가 꿀벌들이 이제 뭐 꿀을 채취하고 하다 보면 다리나 몸통에 막 꽃가루가 많이 묻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을 털어내거든요. 뭉쳐서 털어내면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애벌레들, 그냥 여왕 애벌레가 아니라 일반적인 애벌레들 먹이로도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화분에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뭐 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화분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논문도 없고, 이거는 저는 비추천, 화분은.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암하고 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잡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뭐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얘네들이 애벌레 먹이로도 쓰니까 그냥 좋은 거겠지 하고 그냥 먹었던 민간요법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화분은 연구 자료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분은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타르체리인가
막 그때 논이 한번 열풍 불었다가 사라지고 요즘 타트 체리인가 뭔가 그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타트 체리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마도 조만간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싹 사그러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면 기획적으로 약간 너무 상업적으로 뭔가 하나 확 띄웠다가 확 팔고 얘가 확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화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양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누카 꿀은 저는 이걸 몰랐었는데 환자분이 마누카 꿀이 되게 좋아서 자기는 열심히 먹고 있고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이 마누카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누카라는 이 마누카 나무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그 뉴질랜드 차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채취한 꿀을 마누카 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누카 꿀이 이 뉴질랜드 쪽에서 민간요법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살균 효과가 매우 커서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꿀을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처들이 덧나지 않고 이렇게 아물고 해서 균으로 인한 피부병과 궤양은 물론 내과 질환,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저기 오세아니아주에서 쓰고 있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마누카 꿀도 찾아봤는데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쓰고 있는 민간요법인데 그냥 뭐 꿀 나쁘진 않은데 특히 항암하고 나서 우리가 면역 수치가 떨어졌을 때 꿀 같은 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좀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는 기준을 이렇게 삼는 사람도 있어요. 돌잡이 애기한테도 먹일 수 있는 건 암 환자한테 먹여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은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했냐면 꿀은 원래 돌진하기 전에 먹이지 않는 이유가 애기들이 면역력이 아직 다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이잖아요. 똑같이 암 환자분들도 항암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면역체계가 깨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잘못되게 꿀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항암이나 이런 대학병 치료 중에는 이런 꿀 같은 것도 먹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내 치료가 다 끝나고 피 수치도 괜찮고 그러면 당연히 꿀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얘가 영양제나 식품을 선택할 때 돌잡이 애기한테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건 나도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걸 돌잡이 애기한테 줘도 되나 싶은 건 나도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기준을 삼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데와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일본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후코이단. 후코이단도 많이 쓰다가 요즘에 좀 사그러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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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꿀은 굉장히 영양 덩어리예요. 영양 덩어리. 영양분이 진짜 많아요. 비타민도 많고 고 열량도 많이 높고 해서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밥을 못 먹고 살이 너무 빠진다거나 너무 기운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겨울에 곰들이 겨울잠 자기 전에 꿀 많이 먹는 게 살 통통하게 찌워서 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기력이 그러니까 밤꿀이든 뭐 마누카 꿀이든 어떤 꿀이라서 더 효과가 좋다기보단 그냥 꿀의 일반적인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어떤 꿀이라고 해서 더 뭐 밤꿀이라고 해서 위암이 좋다? 사실 그런 것들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바다하고 관련된 게 후코이단, 오메가3. 후코이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도 좀 이렇게 사그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양제가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같이 뭐 영양제를 누구한테 추천받으면 바로 사지 말고 저랑 상의를 해보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거면 제가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또 영양제 선택 기준에 아까 제가 돌잡이 애기한테도 줄 수 있는 건 나도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썼던 거, 계속 살아남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워낙 이런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버섯 있잖아요. 버섯류. 버섯류는 요즘에 많이 시들해졌어요. 그 이유가 초창기 연구에 비해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버섯류에 대한 효과가 좀 이게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아니면 일부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면서 버섯류는 많이 사그러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버섯류 이런 대체 치료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버섯류는 또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또 추적 관찰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후코이다는 그래도 제가 기억에는 2000년대 한 2010년 초반 이때까지는 연구가 활발했거든요. 요즘에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데이터들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건지. 그래서 후코이다는 갈색 조류,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질 구조의 황산염 화단, 뭐 단당류, 뭐 고미역, 다시마, 갈조류에서 추출한 거고, 후코이단도 두 종류가 있어요. F 후코이단, 그다음 U 후코이단,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의 구분이 있고, 후코이단은 뭐 연구에서는 혈액 응고 방지, 항종양 작용, 위궤양 항균 작용, 혈압 상승 억제 작용, 뭐 간세포 증식 인자 생산 유도, 뭐 혈당 상승 억제, 면역 세포 주, 뭐 굉장히 좋고, 특히 연구 자료들을 긍정적인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 소화기 계통 암 치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대부분의 암 치료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프오코이다는 임파종 세포줄기 자살 유도에서 뭐 보면은 우리가 특히나 소화기계 암에서 효과가 더 좋고 웬만한 암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연구 논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몇 년도 논문이더라? 이게 그래도 최근이에요. 여기 연도가 써져 있을 텐데, 이게 대만 쪽에서 연구한 자료였는데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게 대만에서 후코이단하고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폐암에서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후 후코이단을 복용했을 때, 후코이단을 먼저 먹고 시스플라틴을 투약했을 때 이렇게 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후코이단을 먼저 복용했을 때 항암 치료를 그 다음에 받으면 암 억제율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시스플라틴의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았고 폐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CHOP 분자, 카스파 요소 등이 증가되었다. 이런 논문도 있고, 대부분 일본, 대만 이쪽에서 후코이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후코이다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화기계 암 환자라고 하면 한번 써봄직한데, 이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이거 되게 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후코이단 자체는 비싸고 네, 미역국 가루는 예전에 중국에서도 저렴하게 나온다는데 그때 막 유행하니까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후코이다는 생각보다 비싸서, 여하튼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한번 먹어봄직은 한데, 후코이단 연구가 최근에 좀 깔았는 게 조금 좀 찜찜하긴 해요. 그리고 오메가3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꼭 암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먹어서 좋은 거기 때문에, 오메가3도 저 먹거든요. 저도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혈관 건강을 위해 먹긴 하는데 오메가3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이 영양제에 관련된 이런 뭐 우리 비타민 C 뭐 이런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정도는 꾸준히 먹어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정도만 먹어도 사실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오메가3는 대부분에서 추천되는 그런 거고, 굉장히 오래 썼고 많은 사람들이 썼고, 여하튼 계속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거고, 또 오메가3는 그렇게 고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에게. 체내에서 뭐 탄수화물, 알코올, 단백질들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뭐 포화 혹은 불포화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몸에서는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메가3 혹은 오메가6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내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등푸른 생선, 청어, 연어, 고등어 등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고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성 오메가3 대신 들기름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그래서 나는 육식 안 하는데 그러면은 들기름을 조금씩 복용하는 것도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몸속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염증은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뭐 암 환자는 혈중 오메가3 농도를 높여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 오메가3를 하루 1000ml 이상 섭취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맞다 뭐 틀리다라고 하긴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 몇 밀리그램을 먹냐는 단체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3를 가지고 암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캐나다 쪽에서 40명의 폐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0주간 화학 치료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 생선기름 보조제 오메가3를 하루에 2.2g씩 먹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먹이지 않고 경과를 봤다. 그랬더니 이 오메가3 보조제를 통해서 EPA를 섭취한 환자의 대부분은 근육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근육량이 늘어났거나 잘 유지가 됐고 이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10주 동안 평균 체중이 2.3kg가 줄었다. 보조제를 먹은 환자는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했고 혈중 EPA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근육의 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 기름을 먹은 환자의 69%는 근육량이 많아지거나 평소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생선 기름에서 추출된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보다 유방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오메가3를 복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캐나다 뭐 이 박사는 생선 기름에 있는 에이코사펜타인산 그러니까 EPA 그다음에 도크사헥산엔산 뭐 DHA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콩, 카놀라유 등에 추출된 아까 우리 식물성 ALA가 포함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그러니까 허투 우리 그 포지티브 허투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서 좀 한번 써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한번 오메가3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관련된 거 사실 비타민만 따로 하나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네. 제가 왜냐면 영양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된 PPT가 다섯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은 비타민이 뭐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으니까 훑고 지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타민 B 복합체 이 비타민 B 복합체는 뒤에도 제가 나오지만 폐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영양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경계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췌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피부색과 뭐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한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은 한번 먹어볼 만한 거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아요. 티아민 한번 우리 이런 쪽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좀 공부했거나 아니면 찾아보신 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볼 만한 거예요. 티아민 주사, 그 다음에 리보플레빈, 니아신. 그러면 저기 보면은 티아민이 뭐냐면 시중에 마늘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거. 이게 마늘이 주성분이 아니라 마늘 향 같은 게 나서 마늘 주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미, 신경기능 개선, 심근대사장애 개선 작용을 해서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늘 주사 맞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기운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원래는 저거를 이제 미용 목적이나 이런 데로 쓰지만 암 환자분들의 체력 개선이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피부, 소화기, 호흡기, 점막의 유지에 관여하고 B3 니아신 세포의 에너지 생산, 피부, 신경계, 소화계통의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우리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하얘지고 뭐 백옥주사처럼 미용 쪽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 얘네들이 이런 왜 피부가 좋아지고 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세포 기능을 개선시키고 얘네들이 노폐물 대사가 좋아지고 하니까 피부가 미백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라 그런 것들 때문에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얘가 미용이냐 아니면 진짜 치료적인 목적이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얘네들은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미용 목적으로 쓰거나 그냥 뭐 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거다라고 분류를 해서 안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을 또 좀 이런 것들을 좀 상업적으로 이용한 데도 사실 있긴 하니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영양제를 좀 복용한다거나 뭐 참고로 알아두고 계시는 것도 좋아서 B9이 엽산, 성장, 생식, 혈구 생산,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고 엽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적혈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수치가 떨어질 때 한번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될 수 있고 B12 미네랄을 함유한 유일한 비타민으로 빈혈을 치료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관여하여 암 예방 가능에 대한 기대 그래서 육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비타민 B 복합체가 이 폐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논란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으면 무조건 폐암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용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B 링크 투 인크리스드 런 캔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오단 클리닉 방식을 대부분 쓰고 있고 우리가 비타민 C의 효과적인 논문이나 이런 건 다 사실 리오단 클리닉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거의 나오는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암성 통증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비타민 C 맞으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한데 그렇게 막 통증이 확 줄어든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장기 디톡스 효과는 당연히 비타민 C는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C가 면역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 4번 암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그리고 5번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효력을 상승시키고 부작용을 줄여준다. 4번하고 5번은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론의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까요? 암세포에 영양대사에 영향을 주어 굶어 죽게 한다. 그러니까 비타민 C와 그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당분이잖아요. 당분의 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비타민 C를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혈중 농도 400mg per 데시리터 이상으로 올리면 비타민 C가 산화되어 DHA로 변하여 세포막에 있는 당 수용체, 당분을 빨아들인 수용체 이 GLUT1에 흡수되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비타민 C로 환원되어서 암세포가 열심히 뭔가를 먹었어요. 근데 영양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이 세포 내에 있는 글루타치온 에너지 활성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구조들을 망가뜨려서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한다. 그게 우리가 고농도 비타민 C 치료를 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 2번 암세포에 괴사를 입어낸다.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타민 C가 이 활성화가 되면은 과산화수소 같이 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세포들을 파괴시키는데 이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타민 C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할게요. 이 굶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세포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과산수소 같은 물질로 발생이 돼서 세포들을 괴사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의 원리고, 이거는 되게 이론의 여지가 많아요. 이거 경구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경구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구 비타민을 먹는 이유는 혈중 비타민 농도를 주사는 매일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비타민 C에 대한 내성이 안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타민 C, 고농도 비타민 C 주사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이 정도 맞게 되는데, 간헐적인 비타민 C 주사 치료는 암세포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경구 비타민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해요. 암세포가 비타민 C의 산화 손상에 의해서 세포 자살 기전에 내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쭉 내용이 있는데, 비타민 C 주사를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맞게 되면은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한 쪽은.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려면 비타민 C 농도가 체내에서 일정한 수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경구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이 주장인데, 이거는 너무 이론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고농도만 맞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농도 맞으면서 비타민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농도 비타민 C를 썼을 때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저는 고농도 비타민 C 안 먹고 그냥 주사만 일주일에 2번씩 맞아도 괜찮을까요? 괜찮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핵심이 가장 이제 틀이 되는 게 리오단 클리닉이잖아요. 리오단 클리닉에서 대부분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서 비타민 C 복용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 이거 오히려 그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파 리포익산이 바로 비타민 C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비타민 C와 알파 리포익산을 같이 맞도록 하는 것은 보통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복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비타민 C를 저렇게 고용량으로 먹는 것까지 아니고, 그냥 종합 비타민 같은 거 복용하면서 그냥 우리 고농도 비타민 주사를 그냥 맞는 거를 보통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C는 영양제로 복용한 것보다 가능하면 정맥 주사 형태로 혈중 비타민 C, 왜냐면 우리가 비타민 C 고농도로 맞으면 우리 주사 맞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 빠르게 맞거든요. 그래서 혈관통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천히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로 맞을 때는 천천히 맞아도 되는데, 아까 암세포 억제 효과를 위해서 고농도 비타민 맞을 때는 정말 뚝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내 몸에 그냥 거의 쏟아붓듯이 맞아야지 얘네들이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게 혈중 농도 그 표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아야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단기간 안에 혈중 농도를 확 높이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먹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비타민은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아까 그 비타민 C 영양제 그걸 떠나서 저는 혈관통에 있고 주사 맞는 거 싫어서 그냥 비타민 C 많이 먹으면은 똑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없죠. 고농도 비타민 그래서 주사로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 비타민을 먹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 맞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농도 비타민 C 할 때는 마그네슘을 꼭 넣어서 얘네들이 결석을, 이 칼슘이나 이런 애들이 마그네슘하고 들러붙어서 결석으로 발생되는 걸 예방을 해줘서, 일단은 대부분 병원에서 마그네슘을 다 넣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고농도 비타민 C 하고 신장 결석 발생된 경우는 저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 조절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추천하는 거죠. 얘는 이 비타민 D가 원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억제하고 사멸을 시키고, 암의 전이를 쉽게 만드는 신생혈관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끼리 응집시켜 전이를 중단시키게 하는, 응집시켜서 전이를 중단하는 게 뭐냐면,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종양은 전이를 일으킬 때 이 덩어리 서로 세포 간의 이 결합 인자들이 헐렁해져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민들레가 홀씨 뿌리듯이
그런데 얘네들이 세포 간의 응집을 더 강하게 해버려요. 그럼 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니까 전이가 억제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관련이 깊은 암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으로 밝혀져 있고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과 유방암, 대장암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분들한테는 비타민 D 수치 자주 확인하시고 꼭 주사를 좀 맞으시라고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암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병든 세포의 자살을 시키고 암이 전이되게 하는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 D가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론에서는 암 환자는 4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에 대한 억제율이 35%씩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비타민 D는 유방암 환자의 생존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방암 환자 9,000명, 거의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암의 진행이 빠르고 사망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혈중 비타민 D가 높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낮은 환자분들보다 생존율이 2배가량이나 높았다. 그래서 폐경전 여성은 비타민 D의 연관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혈중 농도를 보고 주사를 맞든 복용을 하든 그럼 주사를 맞나 복용을 맞나 똑같은데 어느 게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복용하는 건 매일 복용이니까 귀찮고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되니까 보통 주사를 권하는 거지 나는 엉덩이 주사 뭐 이런 주사 싫어서 그냥 먹겠다 그러면은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복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꼭 주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수치 보고 부족하면 놓는 거고 넉넉하면 굳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도 내 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쓰는 거지 얘네들이 충분한데 넘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네. 네. 근데 비타민 D 왜냐면 비타민 D가 보통 주사 한 번 맞으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주사 한 대 맞으면 보통 한 20에서 30 오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치가.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사실 부작용이 심하게 생기지는 않는데 보통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고 놓는 거는 부작용이 나타날까 보다는 사실 수치가 넉넉하면 굳이 안 맞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수치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더 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론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이제 주목을 하는 거냐면, 근데 그 이론이 한 명만 주장한다고 하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 여러 명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의견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딱 똑부러지게 말 못하고 영양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는 이유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비타민 C만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단체마다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고 이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는 한번 써볼 만하다. 이 말은 좀 주의 깊게 들을 만하다 하는 거는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단체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건 그런 걸 논문을 찾아봐서 이제 공통된 의견은 당연히 다 믿는 거고 조금씩 의견 다른 거는 어느 사람이 논문적으로나 연구 결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그럼 저는 제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린다는 게 그런 걸 찾아보고 그래도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더 좀 체계적이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결국엔 선택은 환자가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도와드린다는 게 그런 걸 도와드린 거죠. 제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린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우리 꿀에 관련된 거 거기서는 대표적인 게 프로폴리스는 너무 명확하게 밝혀진 거니까 먹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해조류에서 하는 건 오메가3 이 해양성 그건 너무 추천할 만하고, 비타민 중에선 비타민 D 저는 이제 거기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비타민 C는 뭐 너무 선택적이고 방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비타민 D는 공통된 의견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는 주사나 이런 거 혈액 검사하면서 떨어지면 미리 맞는 게 좋고, 오메가3나 이런 뭐 프로폴리스는 내 염증성 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꾸준히 복용해보고, 특별하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도 없는 영양제니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해야 될 영양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쭉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제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처럼 또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